자, 지난 21일에 오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3형제 중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입니다. 정말 참극이었습니다. 자, 어딘가 수상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남 사천의 농촌마을이 떠들썩해진 건 지난 21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한적한 주택에 갑자기 119 구급차가 멈춰섰고 6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집안에서는 이 남성의 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형제 간 다툼이 살인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차 한 대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구급차를 뒤로 한 채 사건 현장을 다급히 떠나는 이 차량의 운전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백 기자가 이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경남 사천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받은 주소로 가보니까 50대 남성 2명은 숨져 있고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일일까 싶은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남성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5형제인데요. 그중에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날은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 모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에는 졸린 듯한 상처도 남아있었고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흉기와 둔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서 처음에는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3의 인물입니다. 자, 형제, 3형제 간의 다툼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3형제 간의 다툼이었나라고 했는데 주변의 CCTV를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건 시간 전후로 해서 현장 근처에 있었던 차량 한 대가 지나간 것을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저 차량 낮 12시 30분경에 인근 휴게소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차 안은 비어 있었는데 안에 있던 옷에서 혈흔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아, 현장에서 지금 막 빠져나가는 저 차량이군요. 자, 그럼 저 차를 운전해서 갔던 유력 용의자. 아, 근데 이 사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비극에 좀 충격이 더하고 있는데요. 휴게소에 차량을 놓고 이동한 용의자가 어제 오후 사천대교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사건 현장과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정체가 뭐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죠. 이 사람이 농산물 경매사였던 것이에요. 이 숨진 넷째가 이제 숨졌는데 이 넷째가 과일을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고 예. 지금 이 유력한 용의자는 농산물 경매사인데 두 사람 간의 전화 내역을 좀 조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넷째가 이 사람한테 거래대금 달라라는 메시지가 2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경매사한테 뭐 과일을 팔고 돈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범행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넘겼는데 이 경매사, 이 숨진 피해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결국 뭐 당연히 돈 좀 빨리 보내라. 왜 내가 너한테 넘겼는데 왜 이 대금이 안 오냐 뭐 이렇게 좀 독촉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네, 혹시 뭐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은 돈 문제가 이 범행의 동기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자가 오간 것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일이라서 좀 시의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정황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일 도매상을 했던 넷째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변을 당한 다른 2 형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피의자하고 아는 사이로 보이진 않고요. 이 사건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현장이 돌아가신 어머니 집인데 넷째가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날도 사건 전날부터 이 넷째는 이 집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피의자는 오전 7시 30분경에 이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찌감치 이 해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둘째하고 셋째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둘째는 이 넷째 딸이 아니 아빠가 몸도 불편한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한번 가봐 주실래요? 라고 해서 오전 9시에 저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랬다가 변을 당한 거고요. 셋째는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 집이고 형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서 아마 세차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저 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형제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 넷째, 그 과일 도매상을 했다는 그 넷째가 먼저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가 세차를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요. 그러다가 또 변을 당하고 셋째는 또 조카 연락을 받고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차례차례 변을 당한 겁니다. 야, 이거 별한간 이게 연속 살해가 진행이 됐던 건데 선생님 이게 뭐랄까요? 일단 그 한 번 살해를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게 뭐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막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딱 집에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지금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형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날 온다는 사실이 채무자가 올 거라는 사실이. 그런데 동생이 사망해 있으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요, 그 자기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형제 모두가 동생의 편을 들어서 무슨 뭐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원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다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네요. 박 변호사님,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3형제 2사람이 숨지고 1사람이 중태에 빠진 그 현장을 보면은 당장은 이게 형제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나 보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도가 또 일부 그렇게 나면서 이 유족분들이 정말 너무 상심이 크다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정말 그 동네에서도 우애 좋기로 소문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뭐 이게 뭐 다 결과가 참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밝혀진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형제가 엄청 우애가 좋기로 유명한 상황인데 뭐 사망도 하고 둘째 형 같은 경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우애 좋은 형제들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또 이 유력한 피의자는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민사적인 부분, 특히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만약에 그 피의자의 뭐 상속인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벼랑간 이게 날벼락입니까?